자, 세 번째 시간은 중개 공부입니다. 중개. 이 중개업 안에 들어있는 중개. 자, 중개라는 용어는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문장 자체가 법의 3조, 법의 제3조에 정해진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법의 3조 중개 대상물이 그 아래에 있어요. 중개 대상물의 범위.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대요? 토지. 토지.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령에 가보면 임목이라고 있고 임목. 광업재단도 있고 그 다음 공장재단도 있더라. 임목은 뭐냐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해요. 건축물뿐만 아니라 나무도 등기가 됩니다. 이건 광산 쪽, 여기는 공장 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지금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뭐다?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말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외우세요. 5가지를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외워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토, 건, 입, 광, 공. 다 그렇게 외워요. 자, 토건, 입광공 이것이 뭐다?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이다. 자,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 매매나 또 교환이나 또 임대차. 대표적인 계약들이죠. 근데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토지의 지상권 가능해요. 지상권. 지상권은 뭐냐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20년 이렇게 빌려서 땅을 빌려서 내가 건물 지어서 사용하고 매년 이렇게 지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땅을 돌려주는 거죠. 이제 내 땅은 아니고. 자, 이게 지상권이야. 지역권도 있고 지역권, 전세권 들어봤죠? 저당권도 있고. 이게 3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있는데 나머지 것들을 법조문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밖의 권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것을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밖의 권리라고 써놓고 이 그 밖의 권리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건 안 알려줘요. 법조문에서 안 알려주는데 나중에 기본이론, 심어이론 가면 이 그 밖의 권리에 뭐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느냐를 다 공부해요. 다 공부하고 법조문에는 안 써 있어도 저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시험에 물어봐요. 나중에 이 중개가 전체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되죠. 알게 되고. 근데 이 문장만 봐가지고는 중개가 딱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이만큼이 중개라면 매매, 교환, 임대차가 일부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 거래 당사자는 매매부터 행위까지 하잖아요. 얘네들이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는 토, 건, 입, 광, 공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걸 하고 있고 이걸 알선해 주는 거 이 행위가 뭐다? 중개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는 매매부터 행위까지를 하는데 여기서 이 그 밖에라는 3글자 그 밖에라는 3글자는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자, 오이, 당근, 호박 그 밖의 채소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새우깡, 고래밥, 포카집 그 밖에 뭐? 과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에서 이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안에 매매, 교환, 임대차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이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앞에 그 밖에를 쓰고 그 앞에다가 또 3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결국 당사자는 뭘 하는 거예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걸 제3자가 도와주는 것이 뭐다? 중개다. 이런 문장이죠. 이런 문장이에요. 민법 시간에 배우죠? 자, 매매 교환은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인 것이고 임대차는 임차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죠. 얘는 득, 실, 이 계약으로 권리가 변경되잖아요. 그래서 득실 변경 행위다.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를 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이걸 빼도 이 문장은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림 오른쪽에 있는 니은 지문이야. 니은 지문을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오,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래도 맞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빠져도 맞아요. 그 안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를 이렇게 빼고 내도 맞다는 걸 조심해야 돼. 마치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니은은 맞고. 자, 기억번. 기억번이 좀 더 어려워요. 자,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X. 여러분, 뭐뭐를 말한다. 이 말은 이것만 말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만 중개란 얘기죠. 나머지 중개가 아니란 말이 되죠. 그것만 중개란 말이니까 틀린 거예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교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더 틀려요. 참 국어가 어려워요. 국어가 어렵습니다. 네. 자, 중개라는 용어의 개념을 잡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자, 그 밖의 권리는 나중에 우리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5가지 중개 대상물이 갖는 의미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사례 2가지를 보면서. 일단은 자, 5가지가 뭐다? 중개 대상물이다.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이 뭐다? 중개다. 중개다. 그러면 이 중개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요, 여기로. 이것을 돈 받고 계속하면 뭐다? 중개업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돼. 자, 다시 5가지 중개 대상물에 대해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이 뭐고? 중개고. 이걸 돈 받고 계속하면 뭐고? 중개업이고. 이 중개업을 하려면 뭘 따고? 증 따거나 법인 만들어 등록한청에 등록해서 개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쪽으로 와봅시다. A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는 공인중개사 법상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5가지만 중개대상물이니까. 일반 사회에서 자동차를 거래 도와줄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법상으로 뭐는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했어요. 그럼 이것은 중개이다 아니다? 이 법상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니까. 다시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면 이 법상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라는 건 자, 우리 카메라가 왔다 갔다 잘해야 돼 지금부터. 네. 자, 아니라는 건 이거를 돈 받고 계속해도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라는 건 자동차 중개업을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자동차가 이 안에 들어와버렸다. 우리 중개대상물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자동차 중개업을 하기 위해 뭘 따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돼.
우리한테 줘, 안 줘? 안 주죠. 안 주죠. 만약에 항공기가 이 안에 들어왔다. 항공기는 중개대상물이 돼버리면 항공기 중개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돼.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 등록 안 하고 항공기 중개업하면 감옥 가죠. 우리한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줘도 못해. 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이 5가지가 우리 법의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이유. 이 5가지에 대해서 뭘 하려면,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의미지. 우리만 중개업할 수 있는 물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예를 들어봐야죠.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양거라 2번이에요. 양거라 2번. 자,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야 중개 및 중개업이 성립된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중개도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봤더니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중개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토, 건, 입, 광, 공. 자,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이라고 예를 들어보고 당사자 간에 자, 계약 체계를 알선했다면 이건 뭐예요? 중개지. 중개죠. 자, 우리 개공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했다면 이 법상 중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되죠. 따라서 이제 이 물건을 분석해서 확인 설명하셔야 되고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거 다 하셔야 되지. 이런 의무를 져요. 뿐만 아니라 중개를 하고 받게 되는 보수는 중개보수라고 해요. 중개보수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되고 초과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요. 처벌되는데 그 내용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32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중개를 하고 받게 되는 보수다, 이거지.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례, 증여 등의 명목으로 중개 보수를 초과해 금품 받는 행위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5억짜리 이걸 팔아줬다. 0.4% 받을 수 있어요. 자, 얼마죠? 5억의 0.4%는 네, 200만 원이에요. 가끔 2천만 원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 2천이나 받으면 제가 뭐하러 강의해요? 중개하지. 저 자격증 있어요. 자, 200이에요, 200. 200이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아요. 적지 않아요. 200만 원이 적은 돈인가? 200 주면서 이런 생각할걸요? 아니, 저 아저씨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집 하나 보여주고 그 계약서 한 장 써주고 무슨 200씩이나 받아가?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하셨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준비하셔서 증을 따고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보수가 적당하게 느껴져요. 적당하게 느껴집니다. 자, 다음에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무려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450이나 돼요. 450. 이건 한쪽으로 봐서 받는 금액이에요. 양타를 치면 900이야, 900.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책도 사면서 투자하시잖아요. 한 달에 못 뽑아요. 한 달에 못 뽑아.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냥. 한 달이면. 450, 양타 900. 일주일에 한 장 쓰겠지, 계약서. 일주일에 한 장 쓰고, 그 다음에 전세는 하루에 한 장씩 쓰고, 엄청나,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쉽다고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어제 이렇게 꿈이 이랬다. 우리 꿈이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한 달이면 뽑는다. 과감히 투자하자, 우리. 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다는 얘기인데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다른 예를, 실제 사례를. A는 누구냐면 상가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차인. 그리고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빵집, 뭐 식당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따로 있겠네요. 임대인. 건물주는 따로 있죠. 임대차 계약하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법에 따라 몇 년 영업권 보장받을 수 있어? 5년. 5년 보장받을 수 있어요. 1년밖에 보장 못 받으면 처음에 들어올 때 시설비 권리금 들었는데 망하죠. 5년 보장해줘요. 5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짧아요.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5년이 다가와 두려워요. 월세가 200인데 500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보장은 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 정부에서도 현재 상임법 개정을 준비 중이고 10년까지 올리겠다. 현재 그런 예고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도중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될 것이 예상하고 제가 미리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재 법령에 따라 공부를 하긴 하는데 법에 개정된 것들이 쭉쭉 앞으로 나오니까 그때 계속 신경 쓰고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뒷부분 강의도 들으셔야 한다는 거지. 알려드리니까요.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하기 싫고 내 가게를 팔아서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게를 팔려면 내 권리금 받겠다는 얘기인데 자, 권리금은 상임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석 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3개월 동안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요. 신규 임차인을 찾고 가게를 넘기고 권리금을 받아요. 이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해요. 권리금 계약. 그런 다음에 B를 임대인에게 소개를 해주죠. 소개해주면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권리금 보호 규정이에요. 현재 A는 이 가게를 팔고 권리금 받기 위해서 개공에게 우리 가게 살 사람 소개시켜줘. 그랬겠지. 그랬겠어요. 그럼 이제 개공이 이제 신규 임차인을 찾는데 A가 이 개공을 흥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권리금 2억 받고 싶어요. 2억을 초과해서 팔면 사장님이 그냥 드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이제 얼마에 팔았냐? 2억 2천에 팔았어요. 2억 2천에 팔고 그리고 개공 얼마 먹었어요? 2천을 먹었어. 2천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헤어졌죠. 헤어지고 임대차 계약도 개공이 도와줬잖아요. 보비는 별도예요. 보비는 별도. 권리금 말소한 데까지 얘한테 받았고 보비 받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헤어지고 A는 지금 가게를 관두고 뭐 하냐면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요. 왜 공인중개사 공부하냐면 저 인간이 2천 먹는 거 보고 흥분했거든요. 내가 진짜 엄청 열심히 일해도 2천 벌까 말까 한데 1년에 한 큐 해가지고 나 안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크랜드 책 다 사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는데 아니 오늘 복비 얘기를 하네. 복비 상가 몇 프로? 0.9. 자 2억에 0.9 얼마? 180만 원. 이 양반이 계산기 이렇게 두드렸는데 18000 이렇게 써있길래 난 처음에 1800인 줄 알았어. 공을 잘 셌더니 180이. 열이 확 받. 저 인간 10배를 근데 보비 초과에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1년 이하 징역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희망이 생겨, 희망이. 짜를 찔러버릴까? 좀 나중에 뭘 배우냐면 보비를 초과에 받으면 초과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배워. 소송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소송이라도 해서. 그래서 더 이상 공부가 안 돼. 컴퓨터 꺼버렸어. 컴퓨터 끄고 찾아가서 사장님 요즘에다 무크랜드하고 알아? 거기 나 공부해. 공부하는데 사장님도 공부했을 거 아니야. 증 따셨잖아. 야, 복비 많이 받았더라.
아니 어떻게 인간적으로 2천을 먹을 수가 있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반절 내놔. 그러니까 안 되면 찔러버린다고. 개공이 배째라고 알아서 하라고. 정말 찔러버렸어요. 찔렀어. 그래서 과연 이것이 법비 초과로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위반이 되려면 개공이 받은 2천만 원이 뭐여야 돼요? 중개보수이어야 위반이지.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도와주는 이 행위가 무슨 행위이어야? 중개이어야 위반이지. 중개이어야. 그러려면 이 가계가 뭐여야 돼? 그렇지. 중개 대상물이어야지. 현재 우리 이 관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이 관계인데 그래서 이제 판사님은 과연 이 가계, 권리금 이것이 중개 대상물이냐 이걸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권리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시설 권리금, 그 다음에 영업 권리금, 그 다음에 바닥 권리금 이렇게 있어요. 시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가치예요. 시설물.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1억 들었다. 뭐 2년, 3년이다가 가게 팔았다. 반절 정도 받아요. 반절 정도. 영업 권리금은 내가 지금까지 확보한 단골 손님,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 이런 거에 대한 가치죠. 가치고 1년치 순이익 정도를 받아요. 바닥 권리금은 맨바닥에 있는 권리금인데 신축 건물에 생겨요. 여기는 되게 번화가예요. 번화가인데 신축 건물이 들어왔어요. 여기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권리금이 없이 들어오면 땡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바닥에 권리금을 받아요. 누가? 건물주가 받아요. 건물주가. 나중에 돌려주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상황은 이건 없고 시설, 영업 권리금 두 가지인데 자, 이건 시설. 시설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야, 동산. 이건 건물의 가치가 아니에요. 영업 권리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죠. 무형의 재산. 결국 뭐냐? 이 A는 건물을 판 게 아니라 가게를 파는 거예요. 나는 건물주 아니잖아요. 건물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팔았다는 얘기야. 알맹이. 결국 뭐냐? 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지. 그럼 권리금 계약을 도와주는 행위는 뭐가 아니다? 이 법상 중개가 아니다. 아니라면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위반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놀랍네. 그렇구나.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읽어보죠. 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했다면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한도액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군. 이건 여기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어떻게 문제를 내기도 하냐면 다음 중 중개 대상물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OX, X, 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X 이렇게 내기도 해요.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 이게 묻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뭘 다 했어요? 자, 이 관계를 공부했어요. 중개 대상물 대상으로 알선해야 보고 중개고, 이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는 게 뭐고? 중개업이고, 중개업 하려면 뭘 따고? 증 따고, 법인 만들거나 등록한청에 뭐 해라? 등록해라. 뭐가 되어라? 개공이 되어라. 이거 한 거지.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하면, 중개업을 하면 뭐 된다? 처벌된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용어를 공부합시다. 4페이지 가서 나머지 용어가 더 있어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여기에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들어갑니다. 자,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아까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우리 예를 들었었죠? 이거. 다른 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꼭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 있으면은 마치 자격증을 따서 집에다가 장롱에 모셔놓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 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전부 다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밑에 분류 보면은 자격증을 따서 등록하면 뭐라고 부르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자격증을 따서 집에다 모셔놓으면 장롱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이들을 다 묶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밑에 지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 OX. 자, 다시.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이것만 말한다는 뜻이었다고. 자, OX. X. 왜? 자,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격을 취득했으나 아직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요. 어렵네.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부 다 뭐다? 공인중개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 용어의 정의라는 건 그렇게 연습하는 거구나. 중개업까지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버리면 내가 중개업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영영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죠. 증을 땄지만 참 슬프죠. 네. 자, 공인중개사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어쨌든 여기 등록한청에 등록을 한 자는 다 누구다? 개공이다 이건데,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법인인 개공도 있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를 다 포함해서 부르는 용어죠. 그런데 거기 종별이 보니까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말이 나오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3년 12월 30일 날 만들어졌다고.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은 85년에 치러져요. 85년. 1회 시험이 치러지는데 1회 시험은 되게 쉬웠다고 해요. 네. 합격자가 한 6만 명 나왔어요. 합격률은 한 30% 넘었고 한 달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총정리 문제집 하나 풀어보면 운전면허처럼. 네. 진작 닦고 그랬다고요? 네. 근데 너무 우리는 어려웠죠. 어려웠죠. 태어는 나셨나요? 자. 그런데 85년에 1회 시험이 치러졌는데 아직 공인중개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89년도까지는 계속 배출하고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허가는 내줬어요. 내줬다가 90년 1월 1일부터, 날짜 안 외워도 돼요. 90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에게만 허가를 내줬어요. 결국 뭐냐? 1989년 12월 31일까지는 자격증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중개업을 하던 무자격자들, 그 사람들을 90년 1월 1일 이후에 관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중개업을 하게 해주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또는 폐업할 때까지. 지금도 해요. 심지어 지금도. 90년 1월 1일이니까요. 만으로 28년이 됐어요. 거의. 만 28년. 최소 경력 28년이에요. 기본 한 30년 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있어요. 연세는 많이 드셨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앞으로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아줌마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를 거다.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개공은 아니죠. 새로 만들어지는 개공은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 있고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부칙상 개공 아저씨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개공입니다.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갑시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공부하려면
오른쪽에 박스를 먼저 공부해야 돼. 지금부터 박스를 공부하겠습니다. 박스를 공부합니다. 자, 박스 제목이 뭐예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이걸 오늘 이해를 해야 앞으로 쭉 더 이해가 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꼭 필요한 건데, 자, 법인 만들어서 회사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법인인 개공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되게 거창하죠. 거창한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 상법상 주식회사 만들 때 최소 필요한 인원이 2명이면 돼. 2명. 2명일 때는 2명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거든요. 네, 2명이 모여요. 그리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한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법에. 그럼 이제 2명이 공인중개사고 2명이 자본금 5천만 원 모았어. 모아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법무사에게 돈 주면 해줘요. 그냥 해줘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 등기해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2명이 등록을 하면 돼. 자, 등록을 하면 이제 법인이 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소를 보면은 개인 사무소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그게 법인인 거예요. 법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법인인 개공을 공부하려면 이 법인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법인을 만든 다음에 등록한청에 등록하는 거니까, 자, 이 법인이 거기 써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를 만들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상법상 회사부터 해봅시다. 상법상 회사란 상법에 정해진 회사라는 얘기인데, 상법에는 5가지의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발행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의 그 경영진,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누구냐면은 임원이라고 불러요. 주식회사 경영진은 뭐라고 불러요? 임원. 최소 인원은 2명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은 이사, 한 사람은 감사. 이래야 돼. 감사는 최소 1명 이상이 되거든요. 네. 자, 2명이면 충분합니다. 주식회사는 경영진 누구? 임원. 그 다음에 유한회사라고도 하고 유한책임회사도 있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유한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있다고요. 유한회사는 경영진은 임원,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보니 하나 알아야 될 용어 있네. 임원 하면은 느낌이 이사 같잖아요. 이사님 같잖아요. 근데 유한책임사원 하면 이거 사원인데, 사원이라고 써 있으면 꼭 회사원 같잖아요. 느낌에. 뭐 신입사원, 과장, 대리 이런 사람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한책임사원도 이사예요. 이사. 이사는 이사인데 자본금만 투자하고 그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지는 못하는 이사를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원이 이제 경영을 하는데 임원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아, 이렇게 투자를. 이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한책임사원이에요. 이 5명이서 1,000만 원씩 투자를 했다, 얘한테. 그 다음에 이자를 임원으로 추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유한회사를 만들어, 유한책임회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경영을 해. 경영을 하고 이익을 같이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유한책임사원도 이사인데 투자만 하고 경영을 하지는 않는 이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두 회사는 경영진이 누구다? 임원이다, 이거죠. 임원에다가 네모 빵 이렇게 치시면 돼. 앞으로 이제 법조문이 있다 보면은 임원이라는 단어가 뜰 거거든요. 임원이라고 뜨면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명회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예요. 그 중에 대부분 또 주식회사죠. 한명회사는 드물어요. 한명회사의 경영진은 뭐라고 부르느냐? 무한책임사원이다 라고 불러요. 무한책임사원. 여러분, 사원은 회사원이 아니라고요. 무한책임사원은 이사. 이사인데 투자도 하고 경영도 하는 이사. 투자도 하고 경영도 하는 이사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유한책임사원은요. 이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내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끝나요. 날리면 더 이상 책임 안 져요. 근데 얘는 투자도 하고 경영도 하기 때문에 이득이 있으면 우리가 다 먹죠. 일을 안 하고 돈 버는 꼴을 못 봐요. 그 대신 손해가 발생하면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돼.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회사가 한명회사예요. 좀 폐쇄적 형태의 회사다 이렇게 불러요. 전원 투자, 전원 경영, 우리가 다 먹어. 그 대신 책임은 무한대로. 근데 한명회사의 단점은 자본금이 부족하면 만들기 어렵죠. 무한책임 사원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안책으로 만들어진 게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더하기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명 합자회사의 경영진은 누구다? 그렇죠. 무한책임사원이다 이거죠. 근데 무한책임사원이라고는 한 번만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느냐? 사원이라고만 써줘요. 사원. 그러니까 공부할 때 혼란해요. 사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회사원 같잖아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고. 법조문을 읽다가 사원이라고 써 있으면 누굴 떠올려요?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다들을 이 네모친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이면 상법상 회사의 경영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상법상 회사입니다. 자, 그때 협동조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공동으로 생산, 판매 이런 걸 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보통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 자영업도 가능해요. 이게 자영업도.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서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 그래서 한 사무실 해놓고 협동조합 임원하고 우리가 임원하고 공동으로 같이 중개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거죠. 지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하겠지 당연히.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꼭 법인이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순서는 일단 정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총회 결의하는데 사원총회 결의라면 뭐 과반수 의결하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요. 우리가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신고 확인증을 주거든요. 이걸 들고 이제 법원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이 딱 만들어집니다. 우리끼리만 협동조합 이러면 안 되고 법인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협동조합도 뭐다? 법인이다. 현재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 임원으로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써 있는 말이니까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중개업을 하려면 최소 4명의 임원이 필요하군요. 그러네요. 이사장을 포함해서 3명 이사, 1명 감사. 이게 임원이니까 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최소 4명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앞으로 임원이라고 써 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임원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의 임원이기도 하고 앞으로 사원이라고 써 있으면 무한책임사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용어를 공부한 거예요 방금. 자, 그럼 이제 법인 어떻게 만드느냐. 밑에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라고 법에 써 있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요건에 따라서 만들어 봅시다. 제가 상법상 회사는 최소 2명이면 된다고 그랬죠. 2명이 모여보자고요. 자, 법인인 개공. 2명 모였다. 자, 대표자. 대표자는 갑입니다. 갑인데 자, 이 갑은 공인중개사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꼭 이어야 된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써 있죠. 자,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라고 되어 있어.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이 1명이다. 이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3분의 1 이상이 되려면. 써봐봐. 나 1명인데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면
그럼 나는 공인중개사야 되지. 그렇지. 내 몸의 3분의 1만 공인중개사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공인중개사야 된다. 두 명이 모였을 땐 둘 다 중개사야 된다고. 자,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으면 공인중개사 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아니어도 되는 거죠. 2분의 1은 3분의 1 이상이니까. 좋아. 한 명 더 있으면 역시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왜? 3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이 법조문은 이런 의미를 갖군요. 두 명이 모일 땐 둘 다 중개사야 된다. 셋이 모였을 땐 둘은 돼야 된다. 넷이 모였을 때도 둘은 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최소 2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대표자, 임원, 사원이 바로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자들은 이 법인과 한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야. 이 갑을병정이 곧 회사예요. 회사.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 누군지 알죠? 혼자 증 따서 혼자 등록한 사람. 이 사람은 나 혼자 중개업해도 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나 혼자 해도 되고 직원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자, 그러면 직원을 둔다면 그 자는 이름이 뭐다?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자격증이 있는 자는 뭐라고 부르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갑, 을, 병, 정이 고용인인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개념을 지금 잘 비교해 보세요. 갑을, 병, 정이 곧 뭐다? 법인이다. 회사와 한법이다. 이 법인 만들어서 등록하는 거다. 그러니 이 갑을, 병, 정은 즉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이 자리가 곧 이 넷이 곧 회사다 이거야. 고용인은 누구냐? 이 자들이 고용한 회사원이죠. 회사원. 진짜 회사원. 그 자들이 이제 고용인이에요. 고용인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자, 공인중개사만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둬도 돼요. 내 맘이에요. 자, 이 자들이 바로 고용인이고 갑을병장은 고용인을 하지 않아요. 대표자, 임원, 사원이라고 불러요. 네. 자, 이런 개념을 좀 잡아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보실 텐데, 자, 여기까지 해야 이 소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정의 볼게요, 정의. 자, 소속 공인중개사란,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괄호 안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써 있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해서 소공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 자격증 있는 자는 뭐예요? 소공이에요. 근데 법인인 개공은 자,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죠. 그런데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부른다? 소공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래서 법인은 대표자를 빼고, 대표자는 그냥 대표자예요. 대표자를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를 전부 다 소공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이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데, 자, 보조라는 말은 쉽죠. 보조가 뭐예요? 보조. 그래도 사장님 일을 도와준다는 얘기지. 자, 손님 왔어. 뭐 하셔야 돼? 손님이 왔어. 커피 타야지. 커피도 안 타고 차도 안 타줘요. 커피 타고 그다음에 집 보여주고 이런 데들이 보조예요. 보조. 근데 문제는 수행이죠. 수행. 수행이 뭐냐? 밑에 써 있어요. 수행이라는 건 확인 설명한다, 확인 설명서 작성한다, 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한다. 수행.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그렇지. 증 땄으니까. 근데 좀 이따 배울 중개보조원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자격증 없는데 그런 일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증 따 그냥 가서 하죠 그냥. 자, 그래서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확인설명하고 이런 일들은 개공이 할 수 있는, 개공이 하는 거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얘네들을 도대체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은 뭐라고 부르고? 대표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을과 A는 소공인데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고,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 얘는 고용인인 소공.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소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얘를. 자,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는 따로 이름 없어요. 따로 이름 없고, 이 병하고 정은 그냥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얘는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얘도 중개보조원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공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떤 걸 잘 내냐면 동그라미 3번을 잘 내요. 동그라미 3번.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이런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개공의 의무예요. 사장님의 의무고 소공의 의무는 아니다. 이걸 지금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계약서 써주고 확인설명서를 써서 교부하는 거. 이거는 그렇지. 사장의 의무지 직원의 의무는 아니지. 다만 직원은 소공이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너는 할 수는 있다는 거야. 아하.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는 누구의 의무고? 개공의 의무고 소공의 의무는 아니다. 다만 소공은 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꼭 지금 오늘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중개보조원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 참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첫 부분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를 공인중개사로서 이름 틀리겠죠. 또 개공에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노골적으로 하면 집 보유주기, 컬핏하기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겠죠. 밑에 예제처럼 왜 틀렸어요? 현장 안내,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용어를 다 배우셨다. 6가지. 중개업, 중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드디어 다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네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